네,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생을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학생들의 면면을 살피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또는 교육과정을 보고 뭐 학습지를 보고 뭐 학습서류 같은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했던 강의 계획, 수업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수업 시간 내에서 쏟아붓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급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경력이 좀 많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수업의 내용과 수업의 방법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지금 말하는 학생들의 상태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1교시에 수업하는 그 수업의 방식과 또 5교시쯤 점심 식사 이후에 하는 수업의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학급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급은 또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그 이 학급의 그런 성향이 절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도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반을 가지고 몇 선생님이 같이 얘기할 때 어떤 선생님은 그 반은 뭐 이렇게 수업에 참여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선생님은 이상한데 내가 하는 수업에서는 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업 시간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선생님하고의 레포 형성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였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국가에서 이 내용은 이 학년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급의 상황을 보면은 수준이 다 다르죠. 그러면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수업 내용, 방법, 그다음에 질,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개별 학습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하는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학생의 물리 성개념 또는 학생의 물리 5개념 연구가 중요한 경우이기도 하죠.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었냐면은 물체의 운동과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물리에서의 5개념, 학생의 선개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정보나 올바른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에 생물도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지식이 주가 되는 그런 내용은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면은 쉽게 바뀌죠. 물론 이제 착각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미의 다리가 거미 다리 몇 개예요? 8개죠. 거미의 다리가 6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거미를 보여줘요. 8개네. 그러면은 이 학생은 거미 다리가 8개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착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냥 단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른 영역에서는 5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물리에서 말하는 5개념, 성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봤던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신경을 써서 관심 있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2장 학생의 물리 성개념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가 이 관성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전기에 해당되는 거 조금 더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성력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요, 뭘 얘기하면요, 바로 이제 원심력, 구심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구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원심력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별로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근데 대학교 때 제 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것이 원심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잘못됐다. 원심력이란 말은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말씀을 하셨던 거를 기억합니다.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말하죠. 그럼 원심력은 뭐냐면은 원운동하는 물체에 올라타 있을 때 받는 힘. 자, 받는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받는 것처럼 느끼는 힘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왜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힘을 작용한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심력은 누가 작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힘을 나는 받는 거예요. 반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런 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적으로 관성력이다라고 부릅니다. 관성력, inertial force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관성력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이 관성력은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가 갑자기란 말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출발할 때, 그러면은 그 안에 원래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손잡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앞으로 움직일 때는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세타라고 쓸까요? 자, 그때 얘는 받는 힘을 표시해 보면은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장력을 받고 있죠. 그러면 중력과 장력의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됐으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무언가를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무언가가 바로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가속좌표계란 말을 쓰는 건 좀 과한 것 같으니까 가속하는 경우에 그 관성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자동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출발을 하는 물체에 타고 있는 그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출발할 때 앞으로 출발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버스가요 가속도 A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질량에 곱하기 A로
관성력을 뒤쪽 방향으로 받아서 이렇게 그 손잡이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를 볼게요. 지구는 편의상 자전축을 여기다가 세로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전 운동을 하면은 뭐를 받아요? 우리는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그렇죠. 바깥쪽으로 원심력을 받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요. 만유인력, 중력을 주구 중심으로 받고요. 조금 기울인 것 같은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만유인력을 받고 중력을 받고 그 다음에 원심력으로 회전 운동을 하니까 요 반대쪽으로 받아서 요거와 요거의 합력에 해당되는 요쪽 방향으로 그 R자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의 그러니까 여기 적도 지방에는 중력과 원심력이 되니까 또 여기는 중력 방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원심력의 효과가 이 적도 쪽에서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력 가속도가 더 작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운동할 때 원운동하는 물체, 가속하는 좌표계에 있는 물체가 받는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뭐냐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저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죠. 뒤에서 누가 저를 밀어요? 민 것이 아니라 좌표계가 얘가 가속도가 정지해 있을 때니까 자동차 뒤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 관성력으로 앞쪽 방향으로 그 관성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성력을 가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짜 힘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요 가짜 힘 관성력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만족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관성력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R자 힘 방향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관성력이 그 도입됨으로써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심력은요 가상의 힘이지만 운동 가속하고 있는 좌표계에 타고 있는 사람에는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심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봤을 때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그 관성력을 그 타고 있을 때는 실제 느끼는 힘이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몇 년도 제가 지금 뭘 찾으려고 하냐면요. 그 예전에 역학 임용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몇 년도 문제냐면 2002년도 문제인가요? 문제 직접 가져오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다가 그냥 나타내 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반원형으로 생겨 있는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다가 여기를 A점인데 A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V0로 그 물체를 발사를 해요. 요거의 반지름은 R입니다. 그 요거의 질량은 스몰 m이고요.
여기를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B.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그 마찰이 없는 그런 곡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B점을 지날 때 B점에서 수직항력의 크기, B점에서 물체가 구조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얼마냐를 물어봤던 게 2002년도 임용고사 문제에서 2002년도가 아닌데 이거 2010년도 이쯤 10년도 뭐 이쯤 됐을 텐데요. 어쨌든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춤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멈춤했으니까 뭐 멈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저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B점에서 물체가 받는 이 힘들을 표시를 해보면요. 우선 당연히 중력을 받죠. 당연히 중력을 받아요. 그리고 얘가 이거는 그걸 보면 안 되겠구나. Sorry. 이거를 이제 바깥쪽에서 본 사람과 안쪽에서 본 사람과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벽이 얘를 밀죠. 미는 게 뭐냐면은 수직항력 N으로 밀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운동에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구심력은 수직항력 더하기 중력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누가 본 그림이냐면은 밖에서 본. 내가 타고 보면요. 여기 물체에 타고 봤다. 여기 B점에서 어떤 상태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힘을 내가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좀 말이 좀 이상하네. sorry. 이 구심력의 크기가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합쳐져 가지고 구심력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 여기서 그냥 얘기를 했었고요. 원심력으로 설명하면 타고 있다고 설명해도 돼요. 뭐냐면은 B점에서 타고 있을 경우에 이 중력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하고 같은 크기의 원심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B점에서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원심력하고 적합한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반작용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설명하고 역학을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해요. 자, 뭐냐면요. 우선 작용반작용 말고요.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이게 사실은 스프링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통에다가 통이라기보다도 이런 통에 통에다가요. 바닥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탁구공을 연결을 시켜 놓고 물을 여기다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탁구공은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떠 있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뭐냐면은 가속도 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하고 있는 턴테이블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돌리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안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오게 됩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올라타게 되면 얘가 무슨 힘을 받아요? 원심력을 받죠. 얘 물체가 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힘을 받는데, 그 힘을 받을 때 이쪽에서 받는 압력과 이쪽에서 받는 압력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이쪽의 압력보다 이쪽의 압력이 더 커서 그 차이만큼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는 뭐로 생각해 보면요, 중력이 작용할 때 물속에다가 탁구공 집어넣으면은 얘 뜨잖아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거예요. 오른쪽으로 원심력을 받으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잠깐만, 어떻게 되나? 맞지.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을 얘가 나타내 주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앞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요, 이쪽 앞으로 뛰어가다가 멈추게 되면은 얘를 통을 놓고 앞으로 가다가 딱 정지를 시키면요, 얘가 뒤쪽으로 기울게 돼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뒤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얘를 턴테일 잡을 수 없으니까 이런 통을 만들어서 얘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앞으로 잡고 얘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요, 이 탁구공이 안쪽으로 자기 몸 쪽으로 기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임용고사에서 문제에서 한번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몇 년도인가요? 2010 그 다음에 선형 조직자하고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합력하고 구별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은요, 물체의 작용이 있으면 그 힘과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힘의 상호작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쌍으로 작용하죠. 앞에서 관성력은 쌍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냐면요, 작용점이 서로 반대겠죠. 그러니까 A란 물체가 B에 작용하면은 B라는 물체는 A에 작용하니까 서로 다른 물체 작용하니까 얘는 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합성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합력과 작용 반작용의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내가 뭘 예를 들어야지? 줄을 나무에다가 매달고 얘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내가 이거 줄이라고 해야 될지 나무에 될지 좀 애매한데, 어쨌든 내가 줄을 잡아당기면 줄도 나를 잡아당기는 거죠. 근데 줄은 늘어나지 않고 여기 나무에 매어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줄이 나를 잡아당기는 건 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무 쪽으로 줄 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의 개념인데 작용 반작용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책상 위에 놓인 책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너무 부피가 작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책상이고요.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도 그릴까요?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우선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중력이 있어요. 이 중력은 누가 작용하는 거죠? 이걸 중력이라고 쓸까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에 mg만한 크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작용 반작용 이야기했잖아요. 지구가 물체에 작용을 하면 그거의 반작용이 물체가 지구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해야죠. 자, 그때 작용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바로 작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도 같은 크기로 mg만한 크기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워낙 크니까 이 힘은 뭐 거의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면 물체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떨어지지 않죠. 왜 안 떨어져요? 책상에 받치고 있으니까. 즉 책상이 물체를 받치는 힘.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쓸까? 이게 바로 수직항력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 말고 또 잠깐만요. 해야 되나? 또 힘에 뭐가 있냐면은 수직항력 있죠. 요거는 책상이 물체를 누르는 힘이다. 요거를 스몰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스몰 n이라고 수직항력이 스몰 n이라고 하면요. 이 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은 뭘까요? 책상이 물체에 작용하니까 반작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대라 그랬죠. 물체가 책상에 작용하는 힘. 이게 뭐냐면은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죠. 누르는 힘. 요 크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 수직항력 요거의 크기랑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요 중력하고 수직항력이라고 했잖아요. 요 두 개의 크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같아야지 책상에 물체가 정지해 있잖아요. 그래서 mg하고 n하고는 사실은 또 같습니다. 요거는 무슨 관계냐? 바로 합력의 관계예요. 왜 합력의 관계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반작용은 더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얘는 더할 수 있어요. 왜? 작용하는 점이 같기 때문에 물체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얘는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반작용은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요즘 이해가 가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자연반작용은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요 상황만 잘 이해가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잘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면 영상을 이걸 책이래 가지고 제가 PDF 파일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PDF가 아니라 복사해 가지고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책을 구매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학교에 또 유수정 조교나 아니면 나한테 와서 책을 빌려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전자기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죠. 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똑같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무거운 물체하고 가벼운 물체하고 똑같이 떨어진 거. 저번에 우리 중학교 교과서 설명할 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요. 그 질량에 관계없이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서 밝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면 갈릴레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런 얘기가 있죠. 피사의 사탑에서 실제로 떨어뜨려 봤냐, 실험을 했느냐, 실험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어봅시다. 학생들한테. 자,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랑 동시에 떨어뜨리면 얘가 같은 시간에 땅에 떨어진다. 즉,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라고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한다고 봐요. 공부를 했으면.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설명하면은 잘 설명을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력은 달라요. 뭐냐 하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물체의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물체가 있고요. 무거운 물체가 있고 가벼운 물체가 있으면 이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가벼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즉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무거운 물체가 당연히 더 질량만큼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해봅시다. 무거운 물체에 큰 중력이 작용한다면 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뭐예요? F 이꼴 MAA 하면 F가 커지면 A도 커진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죠. F가 바뀌었는데 A가 바뀌지 않으려면 뭘 고려해 줘야 되냐? 바로 이 질량을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부분 읽고 있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 방식에 의하면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작용한 힘과 비례하지 않는가?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보다 물체의 질량도 가속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왜 뉴턴의 운동 방식에 질량이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잘 모르는데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고 그 싫어하는 것, 즉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이 질량의 크기가 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냐라고 하는 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상태, 그러니까 질량이 그 뉴턴 운동에서 F 이퀄 MA라고 하는 거를 다시 써보면요. A는 m분의 1 F잖아요. 즉 물체의 가속도는요. 힘이 크면은 가속도도 커지지만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서 운동 상태가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에 큰 힘이 작용해서 운동 상태가 더 많이 변화하려고 하지만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있을 때 무거운 물체랑 얘가 무거운 물체고 가벼운 물체라고 할게요. M을 크고 작고 써서 무거운 물체는 중력을 더 크게 받아가지고 그 더 운동 상태를 많이 변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무거운 물체는 또 반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낙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그러니까 무거우면, 질량이 크다는 말은 좀 길으니까 무겁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물체에 큰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정도, 그리고 물체가 질량이 커서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 그 두 개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딱 같아서 우리가 동시에 질량과 상관이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같냐?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바로 질량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무거운 물체가 큰 중력에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중력이 질량의 고배, 여기 F 이퀄 mg죠. 즉 질량의 중력이 비례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때 이 질량은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 주어서 요거를 우리는 무슨 질량이라고 그러면 중력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g로 표시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 중력 질량을 측정하려면요, 중력 질량 측정하려면은 초월해서 재보면 되죠. 그 물체 무게를 측정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 F 이퀄 ma, 즉 이 물체 운동 상태의 변화 A에 영향을 주는 A 이퀄 m분의 1 F에서의 요 m은 뭐냐면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것을 막아내는 바로 관성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관성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m, 관성이 이너셔니까 i로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관성 질량을 측정하려면요,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을 해요. 중력을 작용해도 되긴 하지만 물체에다 힘을 작용해서 가속도를 측정하면은 관성 질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체가 자연낙하할 때 이 작용하고 있는 힘, 이게 mg라고 그랬잖아요. 이 작용하는 힘의 mg의 m은 뭐냐면 중력 질량이니까 mg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를 구하는데 가속도가 a는 f 나누기 mi였었잖아요. 그런데 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요 힘이 뭐예요? 중력이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mi m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물체의 가속도는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mi 곱하기 mg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물체가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고,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예전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임용고사에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밝히는 그 증명하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얘기들이 여기하고 요 다음 쪽에
얘기가 달려들고 있어요. 사실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그 얘기가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이 같으니까 과석 좌표계 안에서 나타나는 관성력, 그거를 중력의 효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시간 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내용입니다. 이 내용부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같다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즉,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같기 때문에 가속좌표계 안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의 효과를 중력의 효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무중력장에서 로켓가 가속한 운동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확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 안에서 볼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체는 관성력을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되죠. 즉 뭐냐면 로켓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속을 하고 있게 되면은 이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느낀다는 거죠. 관성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물체는 관성력을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되고 그 관성력의 크기는 정확히 물체의 관성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나 관성 질량의 크기가 중력 질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그 물체는 관성력이 아닌 중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켓이 이렇게 가속을 하게 되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아래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중력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중력의 크기는 얘가 받는 관성력의 크기가 그 관성질량에 비례하는데, 관성질량은 중력질량과 똑같으니까 얘는 중력질량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 그게 바로 중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가속하는 좌표계에서 그 중력과 내가 가속 운동을 하는지를 이제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관성질량의 크기가 중력질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그 물체는 관성력이 아닌 중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로켓가 중력장 안에서 그대로 정지한 경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속 좌표계도 중력을 도입하면 정지된 좌표계로 바꿀 수 있고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가속 운동조차도 상대 운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중력의 효과를 가속 운동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끈이 끊어져 자연화하는 엘리베이터 안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그 안에 어떤 물체는 중력 질량에 비례하여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지만 그 안 가속좌표계죠. 가속좌표계는 동시에 관성력을 관성 질량에 비례하여 위방향으로 받게 된다. 이때도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으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그 물체의 작용은 R자이면 0이 되고 그 안의 좌표계는 무중력장에서 정지한 또는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뭐냐면요, 자연낙하를 해오게 되면은 통해서 자연낙하를 시켜요. 그러면 이 안에 사람은 중력을 받죠. 그리고 관성력을 받아요. 이 두 개의 크기가 똑같아요. 왜냐면 중력과 가속도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체는 사람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토 비행이라고 부르나요? 무중력 실험하는 게 어떻게 실험하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높은 곳에서 엔진을 딱 끕니다. 그러면 쭉 낙하를 해요. 이 낙하하는 동안에는 자연낙하죠. 그 동안에는 그 안에서 이 무중력을 느끼는 거예요. 약 한 30초 정도 이렇게 자연낙하를 하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무중력 상태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물속 같은 데서 부력을 이용해서 무중력 실험을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완전한 무중력을 경험하기에는 문제가 되죠. 사실은 우주정거장 같은데 또는 우주왕복선이 아니라 그것도 우주정거장이라고 하나요? 우주정거장 같은데 보면은 무중력 상태로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중력이다, 중력의 크기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우주정거장 맞나? 우주정거장의 높이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고도라고 할까요? 우주정거장의 고도, 국제우주정거장의 고도가 얼마냐 하면요. 잠깐만. ISS가 그 예전에 이소연이 갔다 왔던 그 우주정거장이죠. 우주정거장이 고도가 400km 정도 높이에 떠 있어요. 400km면 지구가 반지름이 얼마예요? 이게 6,400이니까 400km면 사실은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가 작기는 작겠죠. 그런데 얘가 왜 안에서 둥둥 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자연낙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자연낙하예요? 지금 그 자연낙하면 땅으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얘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얘 작용하고 있는 원운동을 할 때 받는 힘이 뭐예요? 구심력이죠. 얘는 이 구심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산에서 던지면 떨어지고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세게 던지면 완전히 한 바퀴 돈다고 했잖아요. 즉 뭐냐면요. 원운동하고 있는 거는 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뉴턴이 알아낸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 나무에 떨린 사과가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있는 달은 땅으로 안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천상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운동과 천상에서의 운동을 그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건데 자, 뭐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이 관성질량, 중력질량의 얘기 또 그게 나중에 상대성 이론까지 가는 요 과정들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관성질량, 중력질량은 좀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여러분들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설명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